자, 지난 시간에는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했습니다. unsupervised learning과 supervised learning의 차이점은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거는 목표 변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목표 변수가 있으면 그 목표 변수를 제대로 찾아가는 룰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지도학습이라 그랬어요. 즉 도산이다. 그러면 도산했다 안 했다를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그 룰을 밝혀내기 위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누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을 때 도산을 하고 어떤 규칙을 갖고 있을 때 도산을 안 했는지를 이거를 밝혀내는, 즉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우리가 패턴을 발견해내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룰에 의해서 이 사람을 도산할 거다 안 할 거다라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그런 룰이 없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전체 데이터를 그룹핑을 나눌 때, 그게 클러스터링 방법이었고, 아니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특정한 항목들 간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게 연관 어소시에이션 룰이라 그랬죠. 오늘은 지도학습 분석 방법, 즉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에서도 우리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하고 그 다음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신경망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베이스드 리즈닝 또는 룰 베이스드 리즈닝, 이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요거 우리는 케이스 베이스드 리즈닝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통계학을 했던 사람들은, 배웠던 사람들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 요번에는 결과 변수가 정해져 있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의사결정 나무예요. 의사결정 나무는 나무 구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류 또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도산했다 안 했다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분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게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하는데 도산업체를 우리가 분류를 해야 돼요. 그죠? 도산한 기업과 안 한 기업. 어떤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그 기업한테 대출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럴 경우에 기존에 과거에 했던 데이터를부터 도산한 그룹과 도산 안 한 그룹의 특징을 밝혀내서 어떤 사람들이 오면은 그 특징에 맞춰서, 즉 예를 들어서 또 매출액이 얼마냐, 즉 매출액이 얼마 이상 이하면 도산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 기준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바로 우리가 이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불란자냐 아니냐, 그 다음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해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럴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때 해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는지, 이런 룰들을 발견해내는 게 우리 의사결정 나무라는 겁니다. 자, 분류나무,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은 분류 및 예측을 하는데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if then 룰에 의해서 규칙이 생성됩니다. 즉 성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고, 아까 전에 도산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얼마냐, 얼마 이상이냐 이하냐, 이렇게 룰이 딱 정해져요. 우리가 if then처럼. 그래서 만약에 뭐뭐 이상이면 도산, 뭐뭐 이하면 정상,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이 딱 눈에 딱 보여요. 그 크라이테리아들이. 그래서 그게 눈으로 보기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면 우리가 신경망 모형이라는 걸 또 이따 배울 거예요. 그 신경망 모형은 이런 if then 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값은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안 돼.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볼 겁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어쨌든 의사결정 나무라는 거는 if then이라는 룰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런 기준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쉽고 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쉽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그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점수가 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스무고개 있죠. 스무고개 하면 뭐예요? 제일 먼저 동물이니 식물인지부터 물어보죠. 내가 뭔지는 몰라. 내가 머릿속에 있어. 여러분들이 뭘 제일 먼저 물어봐요? 동물인지 식물인지를 물어보죠.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그럼 제가 대답을 합니다. 동물입니다. 그래? 동물이면 그러면 포유류입니까? 포유류가 아닙니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의사결정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제일 먼저 뭘 먼저 물어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우리가 구분하는 게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나무 구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돼? 만약에 도산 기업체에서 은행에 딱 왔어요. 사장님이 딱 왔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이 사람이 도산을 할지 안 할지, 이 회사가. 그럼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돼? 질문할 거리가 많지만 제일 먼저 뭘 물어보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거에 따라서 이 기업이 도산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즉, 기업을 도산한다 안 한다에 대한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그러면 뭘 가장 먼저 물어봐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내는 게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룰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뭘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지? 어느 룰이 가장 중요한 룰이지? 라는 것까지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제일 앞에 물어봐야 될 거를 결정해 줍니다. 나무 구조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구성 요소는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싶으냐면은 신용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한 300명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은 신용 상태가 나쁜 사람이고요. 절반은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이에요. 과연 이런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로부터 룰을 뽑아내고 싶어. 즉, 어떨 때 신용 상태가 좋고 어떨 때 신용 상태가 나쁜지. 그걸 우리가 분류하는 규칙을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신용 상태가 좋다, 나쁘다라는 걸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들 중에 하나가 월소득, 그 다음에 직업, 연령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잘 구분이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거를 결정해 나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규칙에 의하면 뭐가 결정이 되느냐? 월소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월소득이 213만 원이라는 기준이 나왔죠. 그래서 월소득이 213만 원 미만이거나 이상인 거에 따라 가지고 이 그룹이 나눠진다. 즉 신용 상태가 좋고 나쁨이 확실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13만 원 미만이면은 어떻게 돼요? 신용 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86%나 걸러진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중에 86%를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을 벌써. 그 중에서도 직업이 ABCD 있죠? 직업이 CDEF인 사람이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월소득이 213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무조건 신용 상태가 좋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좋은 사람이 84.2%죠? 그런데 그걸 좀 더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령대를 나눠봤어요. 연령대를 나눠봤더니 월소득이 213만 원 이상이면서 연령이 25세 이상이면 거의 100%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으로 나오죠. 그럼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물어보겠습니까? 이 룰을 알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이런 룰을 밝혀내냈어요. 그럼 제일 물어볼 게 뭐예요? 첫 번째, 당신 월소득이 얼마예요? 213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25살 이상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대출해 줄게요. 바로 나오죠, 이제, 그러면. 그런데 월소득이 213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요? 그럼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25세 미만인데, 그래요? 한 번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직업군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DEF인 직업군과 ABC인 직업군을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밑에 보면은 구분이 제대로 잘 안 되죠? 그죠? 이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나무를 이용하면은 숫자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딱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디까지 쓸지, 룰을 어디까지 쓸지. 왜냐면은 막 쪼개다 보면은 한두 명까지 쪼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한두 명. 자, 그럴 때 우리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전체 기준이 있는데 몇 %까지 구분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보겠다. 왜냐면 100% 구분해주는 룰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 몇 명 남을 때까지, 즉 10명 그룹, 총 100명 중에 10명으로 그룹핑 될 때까지 이걸 우리가 가지치기라고 그러거든요. 가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건데 가지치기를 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룰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런 분류 나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하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CART,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라는 CART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C4.5, 요즘은 C5.0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CADE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카이스퀘어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또 이따가 우리가 K-민 클러스터링 할 때도 싱글 링키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나눠주는데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뭘 하느냐면은 순수도, 퓨리티라는 순수도를 계산해주게 돼요. 순수도라는 게 뭔지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순수도라는 거는 이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 이 그룹을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는지를 숫자화해서 점수를 계산해 놓은 걸 순수도라고 합니다. 그 순수도에는 진위지수, 엔트로피 지수, 카이스퀘어 통계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위에 보면 이 카트, C4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계산값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뒤에 가보면은 뭐가 좋은지, 뭘로 구분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계산해 주게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분류나무가 우리가 범주형 변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뒤에 본 것처럼 신용 상태가 좋다 나쁘다. 목표 변수가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분류나무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라는 걸 이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목표 변수가 연속 변수일 때, 즉 매출액. 근데 매출액을 어떻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매출액을 가지고 볼 때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 이상인 거와 평균 미만인 거를 우리가 구분해 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얘가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목표 변수가 연속 변수일 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리그레션 트리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형일 때는 즉 yes, no 이렇게 범주형일 때는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그렇지 않을 때는 리그레션 트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나눠주게 되는 거죠. 자, 암만 말을 많이 해도 예를 딱 들어서 보는 게 가장 쉽죠? 눈으로 보기에. 자,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를 구성하는 원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나눌지를 보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리 기준, 제일 먼저 분리할 때 뭐를 분리할 거냐 하는데 보통 순수도나 불순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래서 뭐 진위지수, 엔트로피 지수 뭐 이런 지수들이 있어요. 그런 지수들을 가지고 분리 기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마지막에 그룹핑 되는 게 한두 명까지 구분할 때까지 계속 나갈 거냐? 아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 10%가 그룹으로 남은 거기까지만 우리가 스톱하자. 아니면 가지를 우리는 5개만 치고 그 다음에 스톱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게 됩니다. 그거는 계산하는 저 마음이에요. 분석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정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옵션으로 정해주게 돼요. 그래서 스탑 기준을 이제 정해주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또 툴에 의해서. 그런데 이 정지 규칙을 뭘로 쓸 건지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보통 10%까지, 즉 전체 데이터의 10%까지 남을 때까지 우리가 구분해주기,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5개 정도, 즉 ifden에서 5개까지 내려가는 데서 끝내주거나.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우리는 뭐 300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분류 기준이 몇 개 안 나오지만 실제로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몇천 건, 몇만 건, 몇십만 건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주려면은 무수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걸 적당하게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과정을 보시면 스텝 1은 의사결정 나무를 형성해 주고, 두 번째 가지치기를 해주고, 세 번째 타당성 평가를 해주고, 즉 이 기준이 제대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줘야 되죠. 그럴 때 우리 슈퍼바이스 러닝은 우리가 타당도 평가가 가능하다 그랬죠. 언슈퍼바이스 러닝은 모델의 평가가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만 슈퍼바이스 러닝은 평가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제대로. 그래서 정분류표, 오분류표, 민감도, 그 다음에 특이도 이런 걸 가지고 분류를 해준다 그랬죠.
그걸 이용한 이익 도표나 아니면 리스크 차트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눕니다. 테스트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반반 쪼개가지고 만약에 데이터가 100개 있다 그러면 50개는 모델 만드는 데 쓰는 거, 50개는 그거를 검증할 때 쓰는 데이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교차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해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릿 크라이터리아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분리 기준에 따라서 아까 전에 요거는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지를 나눌 때도 이지분리, 바이너리 스플릿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지분리를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보면은 이지분리를 거의 많이 씁니다. 이지분리. 그래서 카트라는 방법은 이지분리 쓸 때 하고요. 다지분리는 케이드 또는 C5.0 이런 것들로 이용을 하게 되죠. 이지분리라는 건 뭐냐면은 yes, no로 해서 계속 이렇게 가지를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계속 두 개씩으로 쪼개는 게 이지분리고요. 다지분리는 쪼개는 기준을 여러 개로 둡니다. 이렇게. 그게 다지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룹핑을 할 때 기준을 yes, no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두 개로만 딱 항상 바이너리로만 구분하겠다 그러면은 이지분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지분리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